네, 지난 밤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어제 혼조세를 보인 3대 지수, 오늘은 다시 일제히 상승 출발해줬는데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0.11%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폭을 잘 유지해주고 있던 다우지수가 장 막판 화이자 관련 이슈가 전해지면서 하락세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9,900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역시나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12,360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화이자 소식과 전해짐과 동시에 막판에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9포인트까지 지금 낙폭을 키우면서 3,65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주요 경제 지표,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부양책 협상 진행 속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양책 협상 진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초당파 의원들이 제안한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미츠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그 절반가량 규모인 5천억 달러의 표적화된 부양책 타결 입장을 고수했었죠. 간밤에는 의회가 점차 이 부양책 협상에 진전을 가하자 두 사람이 만나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대선 이후로 처음 이뤄졌는데요. 앞서 매코넬 대표는 올해 안에 부양책 협상을 끝낼 수 있다는 hopeful signs, 즉 희망의 신호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대변인의 트위터에 따르면 특히나 지출 법안 규모에 대한 합치를 가능한 빨리 이뤄내기 위한 상호 간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정부 펀딩의 마지막 날인 12월 11일까지는 해답을 찾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전일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해 이번 달 실업 지표 역시 부진할 거라는 우려가 상당히 컸는데요. 다행히 양호하게 나타나며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7만 5천 명 줄면서 71만 명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3월 팬데믹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으로 다시 근접해진 모습이었으며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보다도 적었습니다. 역시나 오늘 상승 재료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 보겠습니다. 백신 기대감으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는데 관망 심리가 강화됐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잠시 뒤 뉴욕 증시가 마감된 직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금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백신 기대감으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사태 악화도 투자자들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는데요. CNBC에 따르면 미국 내 입원 환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전일 하루 사망자는 2,800명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사상 최대치로 급증했습니다. 백신이 곧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 당장 이번 겨울의 위기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장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되겠고요. 그런 한편 이날 발표된 다른 경제 지표도 있었는데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11월 감원 계획인데요. 전월보다 20% 가까이 감소하며 지난 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 나타냈습니다. 이제 다음 날 발표될 11월 고용 지표의 결과를 투자자들이 상당히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한편 월가 전문가들은 부양책이 빠르게 타결될 거라는 기대를 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만해치우스 수석 경제학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수조 달러의 부양책 패키지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연말 이전에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슈를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3% 올라주며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29,970선, 다시 3만 선에 근접해진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역시 0.23% 오르면서 12,370선까지 올라줬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3,670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앞서 시장 상황 살펴보셨습니다. 장 막판에 지난 미국 시장은 장 막판에 급격한 좀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화이자 백신의 공급망 이슈가 좀 불거졌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클로징 벨 나우로 지난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먼저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내려주시죠. 네, 이번 주가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내내 어쨌든 간에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일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컨센서스보다 좀 적게 나왔죠. 물론 이 회복세가 좀 정체되고 있다는 그런 논란은 있지만은 전일에 ADP에서 발표를 했던 민간 고용지표의 부진 여파를 좀 상쇄했다는 그런 해석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금요일 노동부 지표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던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추가 재정 부양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증시의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는 좀 유지시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연일 좀 신고가 경신이 좀 잇따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의 상승폭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막판에 화이자가 연내 백신 공급량이 당초 예상 대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밝히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요 지수에 또 하방 압력으로 막판에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보잉 같은 경우에 좀 급등을 하면서 다우지수에 좀 큰 힘을 실어줬고요. 테슬라가 또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의견을 새롭게 좀 제시를 하면서 급등을 하는 등 여전히 좀 종목별로 업종별 장세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물론 이제 반등폭은 화이자 이슈가 나오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반등세는 이어졌는데요. 지난 밤사이 이 WTI 가격은 0.5% 정도 현재 선물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산유국들이 점진적으로 증산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50만 배럴을 시작으로 증산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증산 연기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 증산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0.5% 오르면서 45.5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의 경우에는 견조한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금값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0.8% 정도 오르면서 1845.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에도 달러 약세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0.44% 내리면서 90.72를 기록했는데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죠. 2018년 4월 이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밤사이에는 조금 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0.95%를 기록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밤사이에는 0.92%를 기록했는데요. 물론 특별한 악재가 나왔다고 하기보다는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날 워낙 급격한 이 금리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적인 이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0.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최소 지난 11월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전화로 대화를 좀 재개했다는 CNBC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 측 대변인은 트윗을 통해서 의회에서 양당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통합 예산안 옴니버스 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코로나19 지원책에 대해서 합의를 최대한 빨리 완료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미국 의회가 정부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시한인 오는 12월 11일까지 두 사안의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날 앞서서 맥코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연내 재정부양 합의에 이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충안도 가시권 안에 있다라고 발언을 전했습니다. CNBC에서는 펠로시와 맥코넬 간의 전화통화가 최근 몇 달 내에
가장 강한 재정 부양 합의에 대한 푸시라고 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부양 법안을 요구해온 펠로시와 그리고 척 슈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에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인 제한 법안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진전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분적인 재정 부양책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된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 합의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일단 현재 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거는 방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9,080억 달러 정도의 초당적 부양 합의에 좀 이르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합의 안에는 합의안은 아니고 법안이 되겠죠. 여기에는 주당 300달러 정도의 실업수당 추가 지원도 좀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여전히 좀 이견도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좀 합의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맥코널의 제안 같은 경우에는 임금 지원과 그리고 교육 분야 그리고 백신 보급 관련된 예산 등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은 민주당이 동의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대학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리고 이 주정부 지원이라든지 추가 실업수당 지원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굉장히 좀 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합의까지는 또 과제도 남아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분적인 재정 지원이 사실 가장 필요한 섹터는 항공업계일 텐데요.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는 건 최근 소식만 들어봐도 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물론 뭐 보잉이라든지 다른 항공주의 주가 흐름도 좀 괜찮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좀 업황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은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까지도 섹터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소식도 간간히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CNBC 보도에 따르면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전체 직원의 약 12%에 달하는 6,800명 이상을 임시 해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사우스웨스트 항공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임시 해고를 단행하는 그런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측과 노조 간의 비용 절감 협상에 지금 유의미한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도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주, 보잉의 급등과 더불어서 좀 상승세를 장중에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업계에 좀 불안 요소를 노출시키는 그런 소식도 나왔고 막판에 백신 기대감을 좀 약화시키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좀 섹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인 그런 요소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의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 이게 크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두 가지의 지표인데요. 미국 경제 지표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간 고용 지표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안 좋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고 서비스업 지표의 경우에는 개선세가 둔화됐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들으셨던 것처럼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이었었는데요. 지난 3월 팬데믹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인 11월 첫째 주기로 71만 1000건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디스 애널리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 지표가 고용시장 회복이 더디다는 점을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 개선이 정체된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좀 둔화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인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5.9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56.6을 기록했던 것보다 후퇴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두 달 연속 하락했고 또 지난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 지표는 시장 참가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발표됐었던 IHS 마켓의 서비스업 지표가 지난 11월 2015년 3월 1일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이렇게 지표가 좀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팀장님, 일단 그 지표는 사실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떨궈냈던 것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 코로나19 재확산과 그리고 부분적인 락다운 조치의 여파가 좀 노출된 지표가 증시에 악재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에서도 지난 여름에 2차 확산 당시에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서도 단기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콜을 남긴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당시도 이 지표발 조정은 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 현재도 지표에 따른 시장에 대한 충격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역시
팬데믹이 언젠가는 종식될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던 그런 심리에서 이제 백신 출시로 인해서 좀 팬데믹 해결이 가시화됐다라는 그런 심리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 관련 악재, 이번에 좀 나온 소식이 거기에 좀 해당이 되겠죠. 안전성이라든지 공급에 관한 그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 아니면은 시장 전반에 대해서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재부상했을 때, 투자 심리 약화 요인이 나왔을 때는 이런 지표 부진도 함께 좀 부각될 가능성도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국 의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 수준에서 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하원에서 이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두고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요. MORE Act라고 하죠. 이 Marijuana Opportunity Reinvestment and Expansion라는 이 법안은 기존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마초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들을 처벌했던 것을 폐지하고 이 주별로 각각의 상업적인 마리화나 판매 지침을 세우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각 주별 대마초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른 모습인데요. 이 지도를 함께 보시면 이 일부 서부 지역의 주들은 recreational, 기호용 마리화나나 대마초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이라는 얘기겠고요. 반면에 이런 이 회색 부분으로 나타나는 주들은 지금 현재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주들입니다. 이 외에도 의료용으로 인정이 되는 주들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외에도 올해 이 허용할 것으로 투표를 한 주들이 몇몇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나 법이 완전히 통과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이 법안을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은 이 하원에서 법안을 두고 표결하는 것만 보더라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는 유엔 마약위원회가 대마초를 마약에서 제외하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마초를 마약에서 제외했습니다. 유엔은 대마초가 파킨슨이나 심혈관 질환 등 17개의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과를 인정한 것인데요. 이로써 1961년에 이뤄진 마약 단일 협약에서 마약에 대한 정의가 이 40년이 넘게 지난 60년 이후에 이제 수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해서 136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대마초가 합법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마 관련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로는 어떤 곳들까지 있는지 함께 살펴주시죠. 네, 미국 내에서 지금도 대마초를 허용하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연방정부 수준에서 합법화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US 마리화나 컴퍼니스 인덱스라는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업의 최소 50% 이상을 대마초와 관련한 것을 좀 영위를 하는 29개 기업이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11월 기준으로 해봤을 때 쿠라 리프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린 덤브라든지 그리고 GW 파마스티컬스 등이 주요 기업으로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해서 접근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ETF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티커 HMMJ가 대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라이즌스라는 그 회사에서 마리화나 관련된 ETF를 좀 많이 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에버코어에서 현금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면서 스퀘어의 목표 주가를 2배 상향 조정하며 간밤 스퀘어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AT&T가 내년에 모든 영화를 스트리밍과 영화관을 통해서 동시에 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언에어가 보잉의 737 맥스를 75대 구입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올해 첫 대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양사의 주가 모두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스퀘어입니다. 팀장님, 성장 기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 많은 기업이기도 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디지털 결제 기업이죠. 스퀘어가 에버코어에서 목표 주가를 161달러에서 300달러로 거의 2배 가깝게 상향 조정하자 주가가 오늘 약 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에버코어에서는 이날 전 세계적인 현금 사용 감소 추세 그리고 온라인 쇼핑 붐을 감안해서 결제주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 여전히 전 세계 거래의 80% 이상이 현금으로 이뤄진다라면서 수십 년간의 전환기에 관련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당사도 코로나19발 이 스퀘어의 주가 급등 기회를 놓쳤지만은 특히 캐시앱, P2P 송금 앱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여전히 좀 큰 기대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그리고 굉장히 좀 빠른 혁신과 그리고 총유효 시장 TAM의 확장을 통해서 특출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캐시앱과 관련한 그 조정 매출이 앞으로 3년간 연평균 36%씩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에버코는 이 다른 디지털 결제 관련주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페이팔에 대해서는 기존의 240달러에서 312달러로 그리고 스톤코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63달러에서 89달러로 목표 주가를 각각 올려잡았습니다. 자, 스퀘어는 워낙 그 성장 기업이기도 했고 팬데믹의 수혜를 또 한껏 받은 기업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건 알지만 사업 구조와 또 주요 모멘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회사를 좀 잘 알아야지 투자를 하더라도 더욱더 좀 재밌고 좀 용이할 수가 있겠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에 약 한 47억 달러 정도를 벌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POS 결제 단말기 관련 수입이 되는데요. 단말기를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맹점에서 이거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 때 거래 수수료도 좀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캐시앱 관련된 수입이 있는데요. 이 앱은 2013년도에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에 역시 거래 수수료를 수령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사업이 되겠죠. 비트코인을 스퀘어에서 자신들이 매입을 하고 이를 유저들에게 재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또 이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도 받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스퀘어의 이 사업 구조를 살펴봤고 모멘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언택트 스트랜드의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 뜨면서 비트코인 관련 사업도 대박을 내고 있는데 지난 2020년도 3분기 전사 매출에서 비트코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양사 스퀘어와 또 페이팔 등의 기업들은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열풍과 관련해서 특정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소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날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북미에서의 매수세가 유의미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아시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이끌었던 2017년의 비트코인 강세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즉 대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등의 투자 큰손 등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또 S&P 다우존스에서는 내년에 가상화폐 지수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8년만 해도 이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라고 S&P 측은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T&T의 워너브로스가 이제 내년에 개봉하게 되는 모든 영화를 영화관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동시에 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또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영화관 산업의 어떤 종말이나 아니면 사양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AMC의 주가가 지난 밤 사이에 17% 넘게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 스트리밍 업계에서는 비슷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관과 스트리밍에서 동시에 개봉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전용으로 개봉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AT&T의 워너브로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죠. HBO Max를 통해서 내년에 개봉하게 될 모든 영화들을 영화관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동시에 개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스타트를 끊게 되는 영화가 바로 이겁니다. 원더우먼 1984. 원래는 올해 여름에 개봉을 하려고 했던 영화였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계속 몇 차례가 연기가 됐었고 결국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더 이상 연기는 할 수 없고 동시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개봉을 하기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아예 새로운 건 아니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이미 지난 4월에 애니메이션 트롤 월드 투어를 온라인과 극장 동시에 개봉을 했었고 디즈니도 마찬가지로 뮬란을 온라인 전용으로 개봉을 했었죠. 자,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최대 그 영화관 체인인 AMC의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영화관에 사람들이 더 이상 가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그 영화
영화를 볼 것이라는 그런 심리 때문일 텐데 팀장님 두 가지가 모두 다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이 영화관 산업은 사실 경기가 재개될 경우에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또 인식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고 또 대표적인 가치주 가운데 하나가 AT&T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영화관 관련주에 대해서는 월가 시각이 여전히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AMC 엔터 같은 경우에 마켓워치에서 집계하는 투자 의견도 비중 축소로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더 낮게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이 워너브로스의 소식도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2억 주 정도를 유상증자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이 부분도 급락세에 좀 영향을 줬는데 그만큼 자금 상황이 어렵다는 쪽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AT&T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주고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와 5G 상용화라는 그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철저하게 좀 시장에서는 좀 소외받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는 평균 투자 의견도 보유로 나타나고 있고요. 목표 주가 역시도 최근에 횡보 흐름을 감안을 한다면은 업사이드가 10%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라이언에어가 최근에 운항을 재개한 보잉의 737 맥스 기종 75대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잉의 올 들어 보잉의 첫 대형 거래 계약인데요. 지난해 이 보잉은 737 맥스 운항이 중단된 이후 수백 건에 달하는 이 판매 계약이 해지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팬데믹까지 이어지면서 올 들어서까지 어려움이 지속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계약 이전까지 올해 들어 10기가 채 되지 않은 737 판매 계약을 따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과연 보잉이 회복할 수 있을까 우려도 많았었죠. 다행히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자신감을 좀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라이언에어는 이전에도 737 맥스 200을 135대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주문으로 주문 대수는 210대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계약금은 약 7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원래 75대의 정가는 90억 달러 정도로 우리 돈으로는 약 10조 원에 이르지만 이 같은 대규모 계약에는 통상적으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보다는 좀 낮게 측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첫 비행기 인수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이 물량을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보잉의 주가는 6% 가까이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라이언에어 관련주로 두 종목은 3% 안팎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자, 보잉이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이런 흐름이 쭉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자,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잉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중고를 겪고 있었죠. 바로 737 맥스 항공기가 계속해서 운항이 중단이 됐었고 그리고 팬데믹에 따른 항공기 수요 부진에 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둘 다 좀 잘 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주가도 좀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737 맥스에 대해서 신규 계약 소식은 가뭄의 단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창고 속에 쌓여있는 737 맥스의 재고만 해도 약 한 450대 정도가 됩니다. 이 소진 속도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모처럼 만에 좀 호재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싸게 파는 게 좀 아쉬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잉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재고를 빨리 좀 소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